자, 이제 반듀라의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스키너 혹은 파블로프의 행동주의 이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합니다. 이거 자극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죠? 그래야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행동을 학습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동을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을 계속할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벌을 받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즉 결과에 의하여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 누가 해야 되죠?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두 스키너나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선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동을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다 행동을 해봐야만 행동을 학습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관찰이죠. 모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관찰 혹은 모방을 통해서도 인간은 행동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가 옆에서 숙제를 잘해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친구의 행동을 보고 또 친구가 선생님으로부터 강화를 받은 거죠. 칭찬이니까 강화받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행동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강화받았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강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행동을 내가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강화라고 하냐면 대리 강화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인간이 행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하지 않아도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혹은 대리 강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론을 펼치신 분이 바로 반두라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가능한 이유는 자, 앞서 설명한 두 명의 행동주의 학자가 인간이 행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학습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자, 우리는 인간이 자극을 받으면 무조건 반응 딱 하는 어떤 결과를 받았을 때 행동을 딱 학습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친구의 행동을 모방을 해요. 관찰을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다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지만 어떨 때는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한다 안 한다를 어디에서 결정하죠? 그렇죠. 내 머릿속에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관찰한다, 모방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그 행동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저장을 해놨다 나중에 뚝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인간이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극을 받는다고 무조건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자극을 어디에 한번 넣었다가 머릿속에 한번 넣었다가 필요한 때 이렇게 반응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행동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즉 앞서 설명한 두 분의 행동주의와는 달리 무엇을 강조했다? 인간의 행동 학습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 이런 내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행동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펼치신 분이 바로 반두라예요. 그래서 반두라의 이론을 우리가 사회 학습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실험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인형을 이렇게 왜 인형이죠, 왜 풍선처럼 이렇게 서 있는 인형 보보 인형이라고 하는데 그 인형을 막 때리는 거를 관찰하면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격성을 학습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험을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 그것 역시 인간의 행동 학습에 있어서 이런 관찰, 모방, 대리 강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자극이 와서 반드시 반응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인지적인 혹은 내적인 과정을 통해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즉 그러한 원리가 바로 반듀라의 학습, 행동학습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한 개념들이 이제 주로 나와요. 그러면 모방, 관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따라하는 거죠. 관찰함으로써 반응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자, 반응을 우리가 누군가를 관찰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걸 모방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반응을 획득했어요. 자, 앞서 제가 여기다 이제 링크 걸어오는 이 유튜브 동영상은 앞서 제가 설명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친절한 행동, 그 보보 인형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 인형을 가지고 뭐 어떤 그룹은 친절한 행동을 학습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학습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쨌거나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반응을 학습을 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획득된 반응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친구를 굉장히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또 한 그룹은 공격적인 막 때리는 행동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의 반응이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나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사회적인 압력, 힘 이런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속할 수도 혹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건 부적절한 행동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범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우리가 모방을 했어도 더 지속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 모델을 통하여 이제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델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델로부터 관찰자에게 모방적인 반응 패턴이 전달되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모델로부터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아, 요럴 때 요런 반응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모델이 하는 행동을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그 행동을 학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 반드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을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가정 내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폭력이 내재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가정 폭력의 대물림 현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거는 접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친밀한 가족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이 굉장히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뭐 이전에 했던 반응들이 더 촉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델을 보면서 그 모델의 반응 패턴이 나에게 전달되고 많이 보면 볼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더 강화가 되고 또 모델을 다시 강화함으로써 이전에 내가 획득됐던 반응들을 더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비슷비슷한 얘기네요. 자, 우리가 이제 모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모방하고자 할 때 또는 관찰하고자 할 때 어떤 모델의 행동들을 여러분들은 더 잘 모방하겠습니까? 뭔가 좀 뭐 나보다 괜찮은 혹은 유명한 뭐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겠죠. 또 때로는 이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흔히 이제 그렇잖아요. 왜 청소년들 특히나 이제 비행을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들만의 문화, 우리 하위 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이런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들 간의 행동들이 굉장히 정당화되면서 굉장히 그들만의 그런 행동들을 서로가 모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빨리, 쉽게, 강하게 일어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이 동일한 경우에 뭐 모방이 가능하다, 더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뭐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거 열심히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누군가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자, 강화 이론에 토대를 둔다라고 하는 거. 자,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보는 거죠. 누군가가 한 행동이 강화를 받는 거를 보고 나중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자, 이거 무슨 강화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 강화라고 합니다. 즉 강화 이론의 토대를 둡니다. 자, 대리 학습, 대리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학습, 모델링 뭐 다 같은 용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찰 학습은 환경적 자극에 따른 반응을 통하여 행동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한다. 자,
설명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관찰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찰을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다 관찰할 수 있죠. 모든 것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기억해놨다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그 행동을 여러분들이 꺼내놓기까지의 이런 관찰의 단계는 이렇게 4단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관찰을 했어요.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다 관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의가 이렇게 끌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보통 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BTS 열심히 보고 있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매력적인, 내가 매력을 느끼는 어떤 대상자, 대상물, 뭐 이런 것들을 집중하게 되죠. 열심히 볼 때는 이제 보고 나면 한 100번 보면은 그래도 대충 이제 외우지 않을까요?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행동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 집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집중을 한 다음에 그런 단계에서만 끝나면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지지 않아요. 위지 단계, 머릿속에 담는 단계입니다. 자, 생산 단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 그 행동 다 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 자, 아버지가 톱질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집중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톱질하는 모습을 언어로 혹은 심상으로 머릿속에 유지시켰습니다. 자, 그 아이는 지금 5살밖에 안 됐습니다. 톱질할 수 있는 아직 어떤 신체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안다 할지라도 머릿속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체적인 요건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아이가 한 20살쯤 되면 할 수 있겠죠. 신체적인 조건까지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 굳이 톱질하고 싶지 않아. 나 톱질 나 못할 것 같아. 무서워. 뭐 이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배웠던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됐던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의 동기입니다. 이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믿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인간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가지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찰 학습의 과정이다. 그래서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집중 단계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모델이 매력적이어야겠죠. 나보다 뭔가 좀 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단계는 인상, 내용과 인상을 내면에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로 이제 언어? 저장하는 거죠. 회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찰칵 넣는 거죠. 그림으로 혹은 심상이죠. 그림으로 혹은 언어로. 그래서 언어적인 어떤 기억이 나중에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 이후에 아이들의 어떤 기억했던 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는 이유가 이제 언어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기억했던 거를 내가 한번 혼자 막 해보는 거예요. 시연이죠? 이러면 훨씬 더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생산 단계는 기억됐던 거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신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거를 아이들이 되게 많이 보잖아요. 뭐 불도 막 써야 되고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다 담아놨어요. 막 이렇게 뭐 가스 이렇게 켜고 막 하는 거야. 하지만 그거를 아직은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면 잘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동기 단계는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동기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걸 했을 때 나한테 뭔가 올까라는 거. 그렇죠? 이게 예상이 돼야 돼요. 내가 저거 했을 때 혼날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행동 굳이 왜 합니까? 내가 저렇게 했을 때 뭔가 보상이 올 것 같아라고 생각될 때, 예상될 때 인간은 행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동기 단계가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결정론. 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자, 여기서 보면은, 앞서 얘기한 제가 그거죠.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해요. 자, 이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앞서 설명한 그 두 분의 학자들의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반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아, 내가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P라고 하는 거는 나의 내적 인지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았어요.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내적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또한 나의 행동은 내가 한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엄마가 막 야단을 치세요. 그쵸? 자, 그러면 소리 지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리 다시 안 질러요. 내가 소리를 안 지르는 행동을 했을 때 또 내가 이제 소리를 내가 소리를 질러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적 과정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면은 엄마가 지난번에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하지 말아야지. 또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환경이 뭔가 변화됐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또 다시 또 좋은 행동을 합니다. 자,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내적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을 주기도 하고 내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환경이 나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내 생각은 다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사고 과정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다시 내 사고 과정에 또 영향을 미쳐요. 자,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한 행동,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앞서 설명한 제가 인간의 내적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을 취한 게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이죠. 그렇죠. 내가 왁 하고 소리 지르면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조용한 행동을 하고 조용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걸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자,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 반두라 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 반두라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뒤에 설명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 뭐 잠깐 설명하고 앞서 이제 앞에 있는 자기 규제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이것부터 설명을 해도 되는데요. 제가 앞서 계속 자기 효능감을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 먼저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나 할 수 있어. 이겁니다. 내가 그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하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라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나의 어떤 특정 행동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나에 대한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발달을 얘기할 때 아이들이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중간에 많이 발달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이런 개념들이에요. 자아 존중감은 뭐 내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필링, 느낌이에요. 자아 존중감은 느낌이라면 자기 효능감은 어떤 나에 대한 신념, 믿음 이건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죠.
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념, 인지적인 측면에 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거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효능감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낼 수 있어요. 과업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업과 도전. 어려운 거 해낼 수 있다. 나 해볼까? 도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자신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해보려고 도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 만두라는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관찰된 행동을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표현했습니다. 자, 표현하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막 했어요. 했더니 너무 내가 스스로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느껴진다면 이거는 스스로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어떤 애들은 그렇잖아. 과제가 10개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제 그러죠. 나 저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과제를 막 이제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 5개를 맞추기도 해요. 어떤 애들은 뭐 3개를 맞추기도 해요. 어떤 애들은 뭐 8개 맞췄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가장 잘한 거예요? 8개 맞춘 애가 가장 잘한 거죠. 3개 맞춘 애는 좀 더 열심히 노력을 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8개를 맞춘 친구라 하더라도 얘가 막 자신감이 생겨서 이후에 더 어려운 과제에 막 도전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5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후에 얘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 더 맞춰야지 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이 생기죠.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기준에 미쳤을 때 내가 되게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그 기준에 조금 더 도달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나름의 자신을 막 평가해요. 요번엔 5개네. 아이 좀 그랬다. 다음엔 6개 해야지. 그럼 6개 하려고 도전합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내적 기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8개 맞춘 아이가, 나 8 다 맞을 수 있는데, 다음번엔 더 해야지. 자,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자기를 규제하는 거예요. 좀 더 하자. 우리 10개 맞을까? 자기의 내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하는 거죠.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3개만 맞은 친구는 난 됐어. 이만하면 너무 만족해 라고 생각하면 뭐 굳이 더 열심히 그 이후에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어떤 내적 기준이 딱 이제 자기 평가적인 어떤 내적 기준이 이제 그 친구는 3개로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도전들을 좀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념과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다음엔 더 해야지 라고 하는 나의 기준, 나의 규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은 점점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반주라는 자기 규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잘했어! 라고 하지만 내가 내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달달 볶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완벽하게 했을 때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 규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기 효능감, 이제 그런 개념들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성에 대한 이제 그러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이에요. 특히나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회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공격성이라는 것도 가정 내에서 사회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서 특히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모방할 때 굉장히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그 행동을 쉽게 모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고 났을 때 어떤 보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행동을 쉽게 모방을 합니다. 자,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행동
행동을 했을 때 뭐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누군가 계속 보여줬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사회화 과정을 겪죠. 사회에서 이게 괜찮아라고 인정되는 행동들을 학습하는 거죠. 공격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내 공격성이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사회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만약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지속적으로 보고요. 자, 가정폭력을 통해서 실은 만약에 이제 아빠가 엄마를 뭐 폭력을 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죠. 그런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아빠가 했을 때 굉장히 가족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힘, 권력 이런 것들이 갖게 되는 게 위치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것들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공격성을 학습한 이후에 나중에 그런 어떤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반드시 하게 되죠. 자, 물론 그건 학습이 되었으니까. 자,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통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아빠가 엄마를 막 때려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학습을 하죠. 아,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가 힘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누름으로써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회화 받는 거예요. 자, 그러한 걸 통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렇게 사회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내재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과 사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설명한 주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나 이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폭력, 학습, 그쵸? 강화를 받는 거를 보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제압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격적 행동을 모델, 그러니까 그렇죠. 가정 구성원 누군가가 이제 그런 모델을 당연히 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도 우리는 배웠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 가족관계 안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가족관계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가족 안에서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가족 안에서의 공격성과 사회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반주라의 이론도 그렇고 앞서 설명한 두 분의 행동주의 이론 우리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렇죠? 굉장히 특히 뭐 아동기관, 뭐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정신장애인 혹은 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 아니면은 조금 이제 사고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인지행동적인 개입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부적은 행동을 고쳐주기 위한 이런 행동적 접근 혹은 인지를 통한 행동적 접근이죠. 생각을 변화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개입이 인지행동 개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ADHD와 같이 이런 어떤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불안과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아이들의 어떤 치료적인 접근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기술 훈련, 그렇죠? 뭔가 가르치는 거,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역할을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이런 행동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기법이라든지 그런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회복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행동주의 기법이라든지 원리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자기 주장 훈련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막 자기 주장 훈련하는 거 연습시키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 불안을 조금씩 감소시키는 이제 그러한 방법. 자, 이 체계적인 둔감법은 조금씩 불안 수위를 낮추기 위한 그러한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불안에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법 치료 기법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든지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토큰 경제는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 포도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쿠폰 이거예요. 잘했을 때 토큰 주고 토큰 모으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뭐 아이들 혹은 장애인 시설에 계신 분들의 그런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 자, 이러한 모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한 접근 방법 혹은 개입 방법 혹은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주장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요? 자기 주장이 어려워. 즉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 행동주의 이론은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제시를 해서 그거를 행동주의 원리와 기법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복지, 행동주의 원리를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뭐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요.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뭐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감소시킨다예요.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 문제다. 그럼 몇 번 때리냐? 하루에 10번 때리더라. 그러면 아이가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3번으로 줄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 행동을 기술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경험하는 이런 문제를 정의 내리는데 이 이론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주장 잘할 수 있고 뭔가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 개선할 수 있고 불안한 사람들이 덜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건설적인 행동을 이런 토큰을 통해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역량 강화라고 합니다. 자, 그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또는 개입 방법들, 전술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뭐 메일이나 스노우보드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